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그간의 부동산 시장과 대출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출 시장의 혼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규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 절감, 정반대의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까지도 뚝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3.87%입니다. 전달보다 0.1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지난 4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이후 2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0.11%포인트 내린 3.7%,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0.07% 내린 5.21%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린 4.26%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및 코픽스 등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일제히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 차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지난달 예대금리 차는 1.54%포인트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커졌습니다. 4월에는 1.48%포인트로 0.04%포인트 내렸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김민수 한은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의 지난 10년 평균은 1.69%포인트입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지난달보다 0.02%포인트 내린 2.19%로 집계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대출금리에 이미 예고됐던 대출 규제 강화, 또 연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논란 이후 급등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얽히면서 이번 달 가계대출은 폭증했습니다. 전격적인 추가 규제 이후 은행들은 일단 대출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대출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달 예정된 남은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데요. 특히 이달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10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풍선 휴가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와 성동 등 아파트 일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데 따라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늘면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전격적인 추가 규제 이후에 은행들의 움직임도 바쁜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은행권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전산 작업에 들어가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청을 중단한 건데요.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하나신한은행은 주담대, 우리농협은행은 두 제출의 비대면 접수를 모두 막았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는데요. 재개 시점은 일주일 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혜택도 줄어들게 될 텐데요. 다시 은행권 비대면 대출이 재개되더라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에 따라 대출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찾아준 숨은 보험금이 20조 원에 달합니다. 가입한 지 오래되다 보니 찾을 수 있는 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쌓여 있는 돈이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숨은 보험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못 찾아간 보험금이 있는지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뒤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발생한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여기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매년 4조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생명보험 사건이 많고 지난해 숨은 보험금 환급 4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도보험금이었습니다. 올해도 약 11조 2천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쌓여 있는데요.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계약자나 수익자인 소비자들에게 우편과 모바일로 집중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고령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안내장을 만들 방침입니다. 네, 가입자들이 주로 어떤 보험금을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까? 네, 가장 많은 게 중도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입니다. 중도보험금이란 보험계약 기간 중에 특정 시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크게 축하금, 자녀 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런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됩니다.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도 숨은 보험금에 해당하는데요. 이미 보험이 실효되거나 만기 이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휴먼보험금 역시 숨은 보험금에 포함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영세 중소업체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대체할 인력이 마땅치 않다 보니 휴직을 내는 직원도 업체도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네, 대체 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인데요. 내일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함께 100억 원의 기부금 마련했습니다. 먼저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보다 40만 원 더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은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 시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체 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만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아 파견업체 도움으로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들을 대신하는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게 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내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PT와 같은 레슨비는 또 따져볼 요소가 있는데 자세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일단 레슨비 문제는 빼고 단순 이용료에 대한 변화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공제가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결제한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 결제건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올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모집한 1000여 개 대상 업체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T로 불리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비 등은 어떤 조건을 따집니까? PT나 레슨비만 따로 결제한 건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이용료에 PT나 레슨이 포함된 이용권을 결제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운동복이나 건강식품 등을 이용료와 한꺼번에 결제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분리 결제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입장료와 운동복, 락커 대용료 등 기본적인 시설 이용 관련 결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발 관세 타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공개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물가 지표도 나오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공개됩니다. 주요 이슈 지표볼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규준 기자. 예. 우선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 6월 수출입 동향이 첫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표가 바로 내일 공개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관세 인상 충격 여파로 인해서 지난달 수출이 4개월 만에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번 달에 반등에 성공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가는 수치는 단연 자동차 수출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 줄었고요. 이 중에서 미국 대상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30%가량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선방했을지와 또 자동차 수출 감소폭에 따라서 이번 달 수출 성적표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전에 나온 5월 산업활동 동향 수치는 암울했는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2달째, 설비 투자는 석 달째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소비는 전달과 같아서 반등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물가 지표도 이번 주 중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첫 달이 6월 달에 첫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는데요. 모레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오르는 등 1%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 서민 먹거리 물가 같은 경우에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돼지고기는 8%, 소고기 5%, 계란 4% 등으로 크게 올랐고요. 가공식품도 4% 뛴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또 중동사태 여파가 먹거리 물가, 또 석유 제품 등의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민생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내 TF팀을 출범을 했고요. 어제 내정이 됐던 이 구윤철 기재부장과 후보자도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를 어떻게 새 정부가 잡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관심이 아무래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 잠정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공개가 되는데요.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6조 원대입니다. 1년 전에 같은 기간 이제 10조 원대가 나왔으니까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모바일 경험 부문이 비수기에 들어간 점이 실적 부진 전망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많은 9조 원대에 근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들 반도체 대장주들 간의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6월 수출입 동향, 첫 물가 성적표,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재개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개 일각에서는 일부 완화 신호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여당은 이번 주 내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관련 경제계의 우려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쩌면 상법 개정에 앞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가 될 수 있겠다면서 이제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네, 강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경제계가 우려를 제기한 구체적인 부분은 뭐였고 또 이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재계는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유예를 요청했고 중견기업들은 3% 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당초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에 대해 당론에 들어있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법 조문과 사후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기술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예방이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최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대 40kg 무게의 건설 자재를 들고 나를 수 있는 대형 드론입니다. 토목 현장을 비롯해 험한 산지나 해상에서 자재를 운반할 때 주로 활용되는데 일직선으로 배송이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급하게 어떠한 좀 간단한 자재가 필요했을 때 차로 이동을 해야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드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터널 발파 구역과 같은 위험 지역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인력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돼 온 건설업계도 공기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인력 부족, 안전 문제, 공사비 급등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로 스마트 건설에 주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나 중동과 같이 관심이 큰 국가에 기술력을 소개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건설 시장은 연평균 1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선 활성화가 덜 된 상황이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과 실증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그간 손바닥의 정맥 정보를 은행에 가서 미리 등록해두면 공항에서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손만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부터는 불가능해지고 공항에서 별도 바이오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오수영 기자, 이러면 바이오 수속이 조금 번거로워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집 근처 은행에서 미리 손바닥 바이오 정보를 등록해두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 어디서든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 IM뱅크, 농축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서 바이오 정보를 미리 등록해둘 수 있었는데요. 7월 첫날인 내일부터는 은행에 등록해둔 바이오 정보론 빠른 수속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공항 바이오 정보 등록 코너에 직접 가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 간의 바이오 정보 공동 활용 방식 변경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은행에 등록해둔 정보는 이제 못 쓰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금융사에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제공해온 서비스로는 탑승권 발급, 신분 확인, 손바닥 인증 등 이렇게 3단계에 걸쳐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탑승권과 신분 확인을 하나로 합쳐서 앞으로는 2단계만 거치면 수속을 끝내게 해주는 서비스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수협은행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이 서비스를 운영해왔고 국민은행과 수협은행은 내일부터 개시합니다. 나머지 은행 고객들은 바이오 정보 공항 연계 서비스 이용이 내일부터 불가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로 오후 3시 기준 전거래일 대비 0.55% 오른 3,07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세를 보이며 781선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주간 종가 대비 10원 이상 내린 달러당 1,348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3분기 체감 경기가 부정적인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3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96.3으로 전분기 84.1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100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분기 103.4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줄곧 100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